그날 서울대학교 캠퍼스는 눈부신 봄햇살과 졸업식의 환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수재들만 모인다는 그곳에서 학사모를 쓴 학생들의 물결과 연신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사이를 걸어가는 진석호의 발걸음은 마치 세상을 호령하는 제왕과도 같았습니다. 성진그룹의 회장으로서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와 이탈리아에서 공수해온 실크 넥타이를 맨 그는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하준이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며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석호는 엄마의 빈자리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로 티 없이 완벽하게 키워냈다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 없이도 내 아들은 완벽하게 컸다. 가슴속에서 승리감이 용암처럼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두 부자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정문을 나서는 바로 그 순간 회장의 입가에 머물던 오만한 미소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화려한 셀로판지로 장식된 꽃다발들이 탑처럼 쌓여있는 인파 가득한 노점상들 사이 가장 구석진 자리에 한 여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번듯한 가판대조차 없이 빛바랜 플라스틱 양동이에 얇은 장미 몇 송이를 꽂아두고 삐걱거리는 나무 상자 위에 위태롭게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스크도 없이 드러난 얼굴은 거친 바람과 자외선에 그을려 있었고 장미 가시에 찔려 지문마저 닳아 없어진 두 손은 붉게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석호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15년 전 거액의 돈을 훔쳐 다른 남자와 야반도주했다고 굳게 믿어왔던 아내 박민희였습니다. 순간적인 공포와 알 수 없는 혼란에 휩싸인 석호는 반사적으로 하준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고 다른 방향으로 돌려세웠습니다. 쳐다보지 마.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을 맞이한 아들에게 과거의 낡고 초라한 망령을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15년 전 석호의 어머니인 강 회장은 이제 막 10살이 된 하준을 앉혀놓고 네 엄마는 너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가족을 버린 끔찍한 여자 라고 세뇌시켰습니다. 석호는 아들을 서둘러 최고급 세단에 밀어넣으며 장미 한 송이에 2,000원이에요. 라고 읊조리는 여자의 쉰 목소리를 뒤로 한 채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차가 출발했지만 사이드 미러를 통해 점점 작아지는 여자의 모습이 석호의 뇌리에 깊게 박혔습니다. 거액을 챙겨 떠난 여자가 어째서 15년이 지난 지금 아들의 대학 앞 길바닥에서 저토록 처참한 몰골로 장미가시를 맨손으로 뜯으며 꽃을 팔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남 청담동의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VIP 룸에서 석호는 입에 들어가는 코스 요리의 맛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값비싼 샴페인 향기조차 아침에 스쳐 지나가며 맡았던 그녀에게서 나던 눅눅한 곰팡이와 물비린내를 지워내지 못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의심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호는 김비서에게 박민희의 지난 15년간의 행적을 낱낱이 그리고 은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그는 대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인 고급 한정식집 독채에서 어머니 강 회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언제나 완벽하게 통제된 미소를 짓고 있는 어머니에게 석호가 조심스레 교문 앞에 민희 이야기를 꺼냈을 때 강 회장이 찻잔을 든 손이 아주 미세하게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서늘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 여자가 아직 살아있었구나 라고 내뱉었습니다. 놀라움이나 안도감이 아닌 미처 완벽하게 폐기하지 못한 서류 쪼가리를 발견한 듯한
불쾌감만이 묻어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는 하준의 충격을 핑계 삼아 석호의 입을 틀어막으며 15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들을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사흘 뒤 김비서의 1차 보고는 석호의 정신을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민희는 단 한 푼의 돈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친정에서 물려받은 30억 원 규모의 부동산과 예적금 전액이 그녀가 집을 쫓겨나기 이틀 전 연쇄 부도 위기에 처했던 성진그룹의 긴급 자금으로 투입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과거 민희의 불륜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던 박 기사가 현재 가난 말기로 시한부 판정을 받고 병상에서 눈물로 털어놓은 추악한 진실이었습니다. 당시 호텔 로비에서 찍힌 불륜 사진은 강 회장의 치밀한 연출이었고 민희는 단 한 번도 객실에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석호는 자신이 15년 동안 어머니의 잔혹한 시나리오에 놀아나 무고한 아내의 모든 것을 빼앗고 내쫓은 끔찍한 가해자였음을 깨닫고 소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실의 조각은 아들 하준을 통해서도 뼈아프게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인적 드문 카페에서 만난 하준은 붉게 짓무른 눈으로 낡고 너덜너덜해진 은행 통장 하나를 아버지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곳에는 3만 원, 5만 원, 많아야 10만 원씩 입금된 소소한 내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재벌가 아들에게는 의미 없는 푼돈이었지만 입금자 명에는 수십, 수백 번에 걸쳐 단 3글자 행복해라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준은 자신이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다투고 고립되었을 때나 수능을 앞두고 극도의 압박감에 시달릴 때면 어김없이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입금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엄마의 생존 신고이자 눈물겨운 기도였습니다. 하준은 졸업식날 단상에서 아버지가 아닌 이 3글자의 주인을 간절히 찾고 있었다며 오열했습니다. 입금처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민희는 서울대학교 후문 근처에 비좁고 곰팡내가 진동하는 반지하 고시원 쪽방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준이 대학에 입학한 그해 봄부터 4년 내내 그녀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40분을 걸어 꽃시장을 다녀오고 온종일 교문 앞에서 꽃을 팔고 밤에는 학교 근처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며 번 돈으로 월세 25만 원을 빼고 남은 피 같은 돈을 전부 아들의 통장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겨울에도 난방비를 아끼려 버려진 패딩을 껴입고 편의점 유통기한 임박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말입니다. 석호는 민희가 왜 그토록 철저히 숨어 지내며 유령 같은 삶을 자처해야 했는지 알아내기 위해 강 회장의 옛 수석 집사였던 윤 집사를 찾아 경기도 외곽의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노인은 베개 밑에서 15년 전 서재에서 비밀리에 녹음된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 건넸습니다. 테이프 안에는 강 회장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민희의 친정 재산을 헌납받고도 투자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며느리에게 불륜의 오명을 씌워 쫓아내는 뱀 같은 음성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민희가 집을 나간 후 그녀의 친정 부모가 진실을 알고 억울함을 호소하려 하자 강 회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동원해 그들의 식당에 악의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고 모든 거래처를 끊어 철저히 파멸시켰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비가 없어 돌아가셨고 어머니 역시 화병과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 나타난 강 회장은 민희의 귓가에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네가 하준이 앞에 한 번이라도 나타나면 네 아들 역시 네 부모와 똑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짓밟히는 건
순식간이야. 그 저주 같은 협박 때문에 민희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지우고 15년 동안 아들의 학교 담벼락 밑에서 숨죽여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석호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민희의 반지하 방을 찾아갔습니다. 녹슨 철문을 열고 들어간 그는 벽을 가득 채운 수백 장의 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10살 꼬마의 소풍 뒷모습부터 도서관에 들어가는 옆모습, 대학 입학식 먼발치의 실루엣까지 모든 사진에는 하준의 얼굴 정면이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 띌까 두려워 차마 아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평생을 등 뒤에서 맴돌며 사진 아래에 우리 하준이 딸기맛 아이스크림 먹네. 시험 잘 봐. 엄마가 기도해. 라고 삐뚤빼뚤 적어놓은 엄마의 피 맺힌 15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석호는 가시에 찔려 지문조차 남지 않은 민희의 거친 손을 부여잡고 자신이 진짜 도둑이자 악마였다며 바닥에 이마를 짓짖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전해들은 하준은 당장 아버지를 이끌고 민희가 일하는 심야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밤 11시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매대를 정리하던 민희는 장성한 아들이 눈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흠칫 놀라 계산대 뒤로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아들에게 해가 갈까 두려워 오지마, 오지 마요 라며 밀어내는 그 애처로운 모습에 하준은 다가가 그녀의 마른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15년 동안 내 뒷모습만 봤잖아요. 이제 제발 내 얼굴 좀 정면으로 봐요. 엄마가 지켜준 아들이 이만큼 컸어요. 하준이 굳은 살 베인 엄마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는 순간 15년간 숨죽여 삼켜왔던 민희의 처절한 울음이 편의점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 사람은 편의점 구석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400원짜리 컵라면을 나눠 먹었습니다. 하준은 엄마의 굽은 등을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엄마의 방패가 될게요. 할머니한테서도 세상에서도 내가 엄마를 지킬 테니까 다신 숨지 마요. 다음 날 아침 석호와 하준은 전투에 임하는 장수처럼 강 회장의 거대한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완벽한 미소로 찻잔을 들고 있는 강 회장 앞에 하준은 낡은 통장과 녹음기를 내려놓았습니다. 15년 전 그녀의 잔혹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을 때 평생 단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던 강 회장의 손에서 찻잔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준은 차갑게 서론했습니다. 할머니를 감옥에 보내는 건 너무 쉬워요. 할머니가 엄마에게서 빼앗은 모든 것들, 아들, 가족, 존재의 이유를 할머니도 똑같이 잃어보세요. 석호는 즉각 성진그룹 회장직에서 사퇴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모든 경영권과 이사회 자격, 자문 역할을 영구히 박탈했습니다. 미희의 피와 눈물로 세운 제국을 그녀의 손에서 완전히 거두어들인 것입니다. 무너져 내리는 제국과 홀로 남겨진 강 회장의 절규를 뒤로한 채 두 사람은 미련 없이 저택을 걸어 나왔습니다. 일주일 뒤 하준은 직접 반지하 쪽방을 정리하고 벽에 사진들을 떼어내 새 앨범에 정성껏 담았습니다. 세 식구는 서울대 근처에 작지만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드는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넓고 깨끗한 주방에 선 민희는 소박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두부와 호박, 감자가 들어간 그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자 하준의 눈가에는 다시 한번 뭉클한 이슬이 맺혔습니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그들은 울다가 웃기를 반복하며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지만 기적 같은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하준은 스마트폰을 들어
세 사람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부은 눈과 된장 국물이 살짝 묻어 입가. 세상에서 가장 엉망진창이지만 가장 눈부시고 아름다운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실 선반에 놓인 새 앨범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도망치는 뒷모습이 아닌 렌즈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눈부시게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 박민희의 얼굴이 꽂혔습니다. 15년의 길고 잔혹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비로소 세 사람의 진짜 가족의 시간이 찬란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